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19장. 유키코가 내게 전화해서 모르는 남자가 병문안을 왔는데 왠지 불안하다며 와줄 수 있겠냐고 했다. 가구 회사에서 잘린 뒤 시간이 넘쳐났던 나는 근무할 때 입던 양복을 걸치고 그 즉시 집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지만 때때로 가랑비가 부슬부슬 흩날리는 날씨가 묘한 날이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유키코가 병실 앞에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를 보고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문병객, 아직도 있어요? 유키코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쪽을 바라봤다. 출입문이 열려 있어 병실 안이 들여다보였다. 그곳은 구라모치의 개인 병실이었다. 투명 비닐로 둘러싸인 침대 주변에 각종 생명 유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짙은 갈색 정장 차림의 쉰전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체구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가슴을 쫙 펴고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에는 약간의 위험이 깃들어 있었다. 깔끔하게 접힌 우산을 지팡이 마냥 짚고 있어 모자까지 썼다면 영국 신사처럼 보였을 것이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구라모치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을 한다 해도 구라모치가 알아들을 리 없지만 문병객 중 다수는 구라모치에게 말을 하려 했다. 뭐 하는 사람이래요? 말 안 하던가요? 내가 유키코에게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걸 주더군요. 거기에는 경영 컨설턴트 사쿠라 요헤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무실 주소는 미나토구였다. 그이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어요.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하도 정중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지마 씨는 혹시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대체 누구일까요? 유키코 씨가 제게 전화한 지 30분이나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저러고 있는 건가요? 내 거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의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도 동감이었다. 잠시 그를 지켜보며 유키코와 병실 밖에서 기다렸다. 몇 분 후 마침내 남자가 나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다. 역시 모르는 사람이군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너무 오래 머물러 죄송합니다. 남자가 유키코에게 사과의 말을 했다. 워낙 오랜만이라서 말이죠. 네, 하며 의례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던 유키코가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에는 유키코가 없는 편이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녀에게 구라모치에게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유키코가 남자에게 인사했다. 아, 예, 그러십시오. 유키코가 병실로 들어간 후 남자와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사쿠라 씨라고 들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시라고요. 걸으면서 내가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네, 그렇습니다. 작은 회사들만 상대하고 있지요. 구라모치와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입니까? 내 질문에 남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나지막이 웃음을 흘렸다. 오래됐어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이죠.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다. 남자는 그 이상 설명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대신 내게 질문했다. 실례지만 구라모치와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거짓말을 했다. 에즐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부끄럽게도 실직 상태라서요. 아, 괜찮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내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본명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찬스 메이크의 피해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회계 담당자의 이름이 다지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남자의 옆얼굴을 유심히 봤다. 역시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다.
어쩌면 유명인이라서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경영 컨설턴트 중에는 종종 매스컴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었다. 구라모치도 이 남자를 사업상 만나다가 친해졌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렇다면 특별히 경계할 상대는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남자가 먼저 내렸다. 나도 그를 뒤따라 내렸다. 그가 1층 로비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멈춰 서서 나를 돌아봤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구라모치 부인께 기운 잃지 마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차 한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구라모치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선약이 있습니다. 구라모치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죠. 남자가 내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나는 어쩐지 그가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군요. 그럼 현관까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이만. 사쿠라는 한 손을 들어 보인 후 발길을 돌렸다. 그때 바로 옆에서 와르르 동전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뚱뚱한 할머니 하나가 당황해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동전을 줍기 시작했다. 그 할머니 지갑에서 동전이 쏟아진 듯했다. 사쿠라가 자기 발 근처에 굴러온 동전을 주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여기 있습니다. 아, 고마워요. 사쿠라가 둘째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있던 동전을 할머니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할머니가 고개를 꾸벅했다. 그 순간 내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사쿠라를 쫓아가 그가 현관 자동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말을 건넸다. 지금도 오목을 두고 계신가요, 간 선생님? 사쿠라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색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또 물었다. 혼수를 두면 벌금 100엔, 아마 그랬죠? 그러면서 바둑돌 놓는 신용을 해보였다. 우리는 병원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은 사쿠라가 침착하게 담배를 꺼내 물었다. 젊었을 때 출입하던 사무실 동료에게 배웠죠. 오목이 아니라 장기로 사기를 치는 녀석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목이 아무래도 승부가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려고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설마 당시에 이를 아는 사람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쿠라가 옛일을 회상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구라모치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내 질문에 사쿠라가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처음에는 그저 손님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녀석이 친구나 아는 사람을 데려오면서 자신은 오목을 두지 않더군요.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내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손님을 데려올 테니 내가 이길 때마다 100엔을 달라고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어수룩하게 봤는데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었어요. 물론 나도 그 녀석이 하자는 대로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까불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서 50엔으로 깎았지요. 사쿠라가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 구라모치가 선생님 댁에서 아르바이트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술 도구를 만들었다던데요. 내 말에 사쿠라가 먼 곳을 바라보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두세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는 달변일 뿐만 아니라 손끝도 야무졌어요. 상당히 도움이 됐지요. 나도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하려다 말을 삼켰다. 구라모치가 선생께 많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학교 선생보다 훨씬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내 말에 사쿠라는 싫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 녀석이랑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어린애를 상대로 무슨 얘기냐며 웃으실지 모르지만 그 무렵 나는 일이 안 풀려 피폐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왔던 수상쩍은 일들을 푸념과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해줬는데 그런 얘기를 재미있어 했으니 정말로 별종이었죠. 집에서 두부 가게를 한다고 들었는데 가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더군요. 구라모치는 착실하게 한 푼 두 푼 버는 것을 멍청하다고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사쿠라 씨의 영향을 받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것 아닐까요? 내 말에 그는 손을 내저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난을 몹시 싫어했지요. 태어난 환경에 따라 빈부격차가 생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이라고요.
부잣집에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사치스럽게 살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그의 집이 특별히 가난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주위에 부잣집 자식이 있어서 그 아이를 질투한 모양이더군요. 뭐라더라, 그 아이네 집이. 사쿠라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역에서도 유명한 부자였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치과 병원을 운영한다고 했던가. 나는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다. 집 근처에 조금 높은 언덕이 있고 그 일대에 고급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나 봐요. 댁도 어릴 때 그쪽에 살았으면 기억이 날 텐데요. 거기서도 유난히 큰 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치과 집이었답니다. 그 집 아이를 질투했단 말이죠? 목이 몹시 말라왔다. 나는 물잔으로 손을 뻗었다. 네, 그 아이에게 열등감이 심했어요. 그 열등감이 구라모치를 자극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과 집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라면 자신은 쉬운 방법으로 그 아이만큼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의미의 말을 곧잘 했거든요. 착실하게 한 푼 두 푼 버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사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쐐기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역시 구라모치는 날 증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게 그토록 가혹한 짓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구라모치는 결코 그 소년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복잡한 내면이죠. 상대의 환경은 질투했지만 인간성은 그 상대와 따로 떼어 놓고 바라볼 줄 아는 냉정함을 갖췄다는 겁니다. 우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정 비슷한 감정을 상대에게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그건 우정이 아니라 우정 비슷한 감정에 지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상대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당장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일단 상대를 추락시키려고 한 거지요. 나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다. 피로 쓴 엽서가 뇌리에 떠올랐다. 구라모치는 내 이름을 저주받을 상대 리스트에 올렸었다. 비록 이름의 한자를 잘못 쓰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 소녀는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답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물어봤다. 구라모치의 바람대로 불행해졌나요? 불운에 휩싸인 건 사실입니다. 사쿠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두 사람이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일 겁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그 큰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그 집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더군요. 구라모치의 바람이 이뤄진 거군요. 굉장한 우연입니다. 그러자 사쿠라가 코 밑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그걸 우연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 그게 무슨 말씀이죠? 치과 집 아들이 불행해진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단지 우연의 산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아시는 게 있나 보군요. 사쿠라는 내 말을 가로막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글쎄, 나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과는 관계없는 일일 테고 말이죠. 내 말이 틀렸나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어 양손을 꽉 쥔 채 시선을 테이블로 떨어뜨렸다. 구라모치의 친구라고 하셨죠? 사쿠라의 물음에 나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없이 끄덕였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편의상 또는 체면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구라모치가 과연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었을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한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사쿠라의 본심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나는 커피 잔을 들었다. 하지만 잔을 입에 대기 전에 그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잔을 도로 내려놨다. 이거 내가 실례를 한 것 같군요. 아무래도 전곡을 찔렀나 봅니다. 댁은 구라모치의 친구가 아닐 겁니다. 그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 게 틀림없어요. 오히려 그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가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요.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그 처세술의 밑바탕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나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대체 그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그에게 가르친 건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성공하려면 내버릴 돌이 필요하다. 그것 하나예요. 내버릴 돌. 물론 여기서 내버릴 돌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그저 사람을 이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내버릴 돌을 활용하는 것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가 천양지차입니다. 또한 내버릴 돌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나는 버리기에 만만한 인재를 항상 곁에 두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란 믿을 수 있는 상대여야 한다고도요. 나는 얼굴이 굳어지는 걸 감출 수 없었다. 사쿠라도 내 상태를 눈치챘을 텐데 내색을 하지 않은 채 느린 동작으로 옆에 두었던 우산을 집어 자신의 앞쪽에 놓고 지팡이를 짚듯이 양손을 얹었다. 댁도 뭔가 짚히는 바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굳어진 표정을 풀지 않은 채 다시 그에게 물었다. 나는 그가 나름 충실하게 살아왔다고 봅니다. 댁은 구라모치를 증오하나 본데 그는 당신을 친구로 여겼을 겁니다. 내버릴 돌이 아니고요. 내 물음에 사쿠라는 어깨를 흔들며 소리 없이 웃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라모치는 내면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지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덱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내버릴 돌로 발탁된 상대뿐입니다. 그래서 덱이야말로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였던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의 입장에서 본 거지만 말입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행복해지길 바랐어야죠. 그는 덱이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다만 거기에는 약간의 조건이 따랐겠지만요. 조건이라니, 어떤. 버려지는 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놔둘 수 없다는 거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사쿠라가 내뱉은 말에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구라모치의 집념이 강하게 배어 있었다. 실제로 나는 조종당하고 있었다. 행복이 손에 닿을 듯한 순간에는 반드시 구라모치가 불길한 바람을 몰고 나타났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군요. 구라모치를 만나니 감상적이 되었나 봅니다. 사쿠라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갑을 꺼냈다. 그러나 지갑 안을 들여다본 그는 이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런, 잔돈이 없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나는 청구서를 집어들었다. 그래요. 그럼 염치 없지만. 사쿠라가 고개를 까딱하고 출구로 향했다. 경영 컨설턴트라는 말은 거짓일 거라고 짐작했다. 차림새는 깔끔했지만 그건 여태 구라모치가 도움의 손길을 뻗은 덕분일 것이다. 아무리 20년이 지났기로 그 초라했던 남자가 신사로 변모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다지마 가지유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구라모치가 질투했던 치과 의사 아들이 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늘어놓았던 것이다. 내버릴 돌, 결국 나는 구라모치의 교묘한 수법에 의해 그런 굴욕적인 길을 걸어왔단 말인가. 그런데 사쿠라의 말 중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었다. 치과 의사 일가가 불행에 빠진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우연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두권 19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